이제 바로 제1세션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오늘 셜리 교수님이 사실은 기조 강연자로서 맨 앞에서 하셔야 되는데 셜리 교수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여러 가지 투어도 하고 그러셔서 조금 시간을 절약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뒤로 배치를 했는데 이게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찬승 대표님과 손동빈 부소장님께서 발표하시는 동안에 들으시면서 아마 한국 교육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을 좀 들으실 수 있는 것도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로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이찬승 대표님께서 발제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찬승 대표께서는 10여 년 전부터 하시던 사업을 정리하고 올라오시죠. 그동안에 한국 교육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 활동을 하셨고 또 외국의 그 중요한 교육 변화의 이론들을 번역해서 출판하시는 작업을 하시면서 열정적으로 한국 교육의 어떤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오늘 그 중에 그 노력의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제 원고는 양이 많아서 좀 읽어보시도록 하고 저는 그 중에 일부를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교재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셜리 교수님을 초빙했지만 실제 저는 또 다른 분을 초빙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셜리 교수님이 쓰신 저는 이 두 책을 전 다 읽어봤습니다. 셜리 교수님의 따뜻한 인상처럼 이 책 안에 아주 귀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오늘 셜리 교수님이 본인의 강의를 통해서 이 책의 진수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제가 또 한 분을 초빙했는데 그분은 직접 오시지 않고 그분이 쓴 책을 제가 번역해서 그분 대신에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4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자, 먼저 한국 교육이 직면한 도전적 과제가 무엇이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래전에 읽었던 그 책의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영국의 퓨처랩이라는 연구소 소장이 한 얘기입니다. 2015년이면 과반수의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떠날 것이다. 2020년이 되면 전통적인 학교는 역사 속으로 흔적만 남기고 사라질 거라고 했는데 어뜻 보면 이것은 굉장히 틀린 예측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영국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중학교, 고등학교의 50% 이상이 민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것을 아카데미라고 부릅니다. 학교 교육이 민간으로 넘겨졌다는 것, 50% 이상이 초등학교는 한 25%밖에 안 됩니다만 매우 의미하는 바가 크고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저는 학교의 아이들은 나오지만 출석률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아이들이 많고 학교에서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면 이미 그 아이들은 학교를 떠난 것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세기 아이들의 뇌는 충동적이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매우 반사적인 언행이 많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교육, 특히 교사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21세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큰 도전은 다양성의 증가입니다. 교실 내의 다양성이, 인종의 다양성, 문화자본의 다양성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데 과연 교사들이 이 다양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매우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떠날 것인가, 남아있을 것인가.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가장 먼저 고민하고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성공 사례와 실천 툴을 만들었던 그런 온타리오주의 예를 플란의 책을 통해서 제가 공부하고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책은 수많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법에 관한 책입니다. 플란의 학교 교육의 핵심은 트라이-레벨 리폼입니다. 3수준 개혁. 자, 이것은 우리나라가 뭔가 교육개혁이 자꾸 겉돌고 효과가 없고 지속성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한국은 오직 담론이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매우 반대를 해왔습니다. 자, 그것과 저는 굉장히 비교되는, 대조되는 거라고 봅니다. 플란은 3수준 개혁이 필요한 것은, 3수준이라는 것은 학교 수준, 학교와 지역사회 수준, 교육청 수준은 중앙정부 수준, 이것이 3수준입니다. 왜 3수준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가? 어느 한쪽만 하면, 어느 한쪽이 바뀌면, 교육청이 교육감이 바뀌든가 대통령이 바뀌면,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 정책은 지속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 세 수준이 동시에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 숨어 있고, 또 한 가지 뜻은 모든 학교는 동시에 개혁해야지 우리나라처럼 혁신학교 한 개, 두 개씩을 추가하는 방식은 안 된다. 모든 학교는 동시에 좋아야 되고 모든 아이들은 동시에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게 동시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것이 3수준 개혁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3수준 개혁은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분절적으로 자, 교육과정 하나 개정하자. 그 다음에 대학 입시 체제 개혁하자. 한 개씩 떼내서 선형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문제는 복잡계다. 그래서 시스템 전체를 아울러서 큰 시야를 갖고 그 속에서 작은 것들을 보지 않으면 그 작은 것들을 떼내서 하는 개혁은 다 실패하러 돌아간다. 성공할 수가 없다. 이것이 시스템 띵킹의 핵심입니다. 플란은 그럼 어떻게 해서 교육을 바꿀 수 있는가? 가장 먼저 세 개의 기반 동인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집을 짓는 걸로 따지면 집터를 짓는 겁니다. 집터를 튼튼히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도덕적 사명감, moral purpose입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raise the bar, close the gap이라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에 대한 성취 수준을 계속 높여가자. 아이들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지 말자. 계속 높여가자. 두 번째는 격차를 줄이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역량 구축입니다. 의지만 있다고 교육은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 교육계획을 이뤄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저 역량은 지식이나 기능이나 능력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아이디어, 전문가, 사람, 예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 것이 준비되지 않는 어떤 개혁도 형식만 바뀔 수 있지 실제는 바꿀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반 동인은 전략입니다. 변화 프로세스에 플란은 이 책에 보면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로서 대표적인 것은 변화의 원리를 모르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변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변화에 대한 지식, 변화에 대한 이해,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매우 공감이 갑니다. 자, 그러면 풀란은 그 예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교육계획이 실패하는가? 이것은 정책 결정자의 잘못된 가설 때문이다. 예를 들면 수능을 9단계 상대평가 바꾸면 학교 교육이 내실화되고 경쟁이 완화될 것이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면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좋은 교육을 받을 것이다.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다들 이 가설이 매우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명분만 가지고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 프로세스를 알아야 된다. 그 변화 프로세스, 그럼 비전을 만들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 변화 프로세스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인데 뒤에 조금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잘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을 위한 5가지 동인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가 학습 문화입니다. 교사들이나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공부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낡은 지식을 unlearning, 잊지 않으면 우리는 학교를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죠. 평가문화 구축은 우리 총괄평가와 형성평가를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과정중심 평가를 지금 도입했는데 고교 학점제가 되면 과정중심이 아무리 과정을 잘 했다 하더라도 실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따지 못하면, 즉 총괄평가,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학생은 진급하지 못하고 졸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것만 보고 그렇게 과정중심 평가는 이런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게 되면 바로 그 자가당착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평가 리더십, 변화 리더십. 자, 그러면 학교장, 교육감,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은 어떻게 변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냐, 이거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을 이제 유난히 또 강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을 달고 너무 많은 사업을 펼친다. 그래서 현장은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진정한 교육에는 집중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포커싱, 뭐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비전과 관련되는 선택과 집중에 관련되지 않는 이런 주변적인 것들은 다 중단해야 된다. 소수에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수준 동시개발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이런 일을 하는데 이제 온타리오주, 마이클 풀란은 온타리오주의 컨설턴트로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그러면서 온타리오주의 21세기 초 Education for All이나 Learning for All이라는 비전 문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실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천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고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성과가 났는가를 분석해 보니까 그 속에 하나 들어있는 것이 Leadership from the middle 혹은 Leading from the middle, 중간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셜리 교수님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책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이따가 강의 때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저는 기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기업에서는 일찍이 하향식과 상향식, 탑다운과 바텀업을 절충한 미들 업다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비즈니스에서는 써왔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에서 시작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뭔가 탑에다가 또 하나 국가 교육인을 만들고 많은 권한을 부여해서 초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면 우리 교육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풀란이나 셜리 교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리서치 결과를 보면 탑다운으로도 안 된다.
바텀업으로도 그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항상 탑다운의 장점과 바텀업의 장점이 두 개가 조화롭게 절충될 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담고 있는 철학입니다. 자, 이런 것을 지금 세계, 온타리오주, 미국, 또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우스 웨일스 이런데 많은 나라들이 이제 중간 리더십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긍정적인 그러한 결과를 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웨일즈인데, 자, 중간 리더십이라는 게 사실 어떤 모양인가를 보면 중간이 이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교육청과 교육 지원청이 있고 그들이 컨소시엄을 이룬 다음에 강력한 소통을 하는 겁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무슨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아니라 강력하게 위와 아래와, 그래서 기업에서 말하는 미들 업 다운이라는 거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이런 그 시스템을 리더십을 중간 리더십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Leading for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해서 온타리오주 교육이 향상됐는가를 보면 분석 틀에 보면 Essential for some, good for이라는 철학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서 1번에 이제 중간에서 이끌기, 중간 리더십이 나옵니다. 집단적 책임감, 증거 기반 개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성공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한국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 교육계획가들은 우리가 교육계획에 성공하려면 교육의 문제를 우리가 분석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뭐냐 하면 그냥 기술적인 문제냐, 하나의 스테이터스 퀘어냐, 그냥 현상,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전문가의 실력을 동원하면 곧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여기처럼 신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충성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접근법이 변화되는, 거의 어쩌면 환경에 적응하듯이 우리가 거의 적응해야 될 수준의 그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가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가, 두 개는 구분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 고리 원전은 테크니컬 프로블럼이 문제입니다. 저건 전문가가 공부를 좀 해서 고민하면 판단이 쉽게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대입 체제에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고 신념의 문제고 충성도의 문제고 자기가 어떤 그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방식에 대한 거겠죠. 경계를 넘어서 수많은 곳의 변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고착된 생각을 줄이고 손실을 감내하며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Adaptive Challenge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면 Adaptive Challenge인지 이게 Technical Problem인지 헬싱키 연구소에서 비슷한 연구를 했습니다. 스테이터스 퀘어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러나 Static Fact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거의 뿌리 깊게 박힌 거의 사실의 팩트에 해당되는 것들은 바꾸기 어렵다는 거죠. 오랜 세월을 통해서 바꾸지. 자, 우리 사회는 아직 Static Fact와 Status Quo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기술적 문제와 적응적 이 테크니컬 챌린지, 어댑티브 챌린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어댑티브 챌린지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결돼야 되는데 그 사람 자체가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해결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를 보면 바로 개인의 얻는 욕망 때문에 해법을 다 학생과 학부모가 다 알고 있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나 그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라는 거죠.
너무나 현재의 한국 이 현실을 잘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풀란은 자기의 어떤 많은 경험을 통해서 교육계획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합니다. 1번,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없다. 매우 평범한 말이지만 정말 교육 문제의 현실을 잘 꿰뚫은 말인 것 같습니다. 변화는 여정이지 청사진이 아니다. 청사진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보내면 학교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 가정은 틀린 가정이라는 뜻이죠. 마주하는 문제는 우리의 친구다. 이 문제라는 것이 우린 거기서부터 배우고, 문제라는 것이 다시 반대자의 얘기를 듣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유된 비전이나 공유된 의미를 만들어 나가면서 더 문제를 풀 수 있는 더 좋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비전과 전략 계획은 나중의 모습을 갖춘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비전만 그렇다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 비전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행하면서 비전이 수정되고 실행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비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실행과 비전, 실행과 계획은 상당히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역량이 뛰어난 거, 집단 역량이 뛰어난 거, 둘 다 중요하다. 그리고 혁신학교도 개별 학교의 혁신과 어떤 교육청 전체의 혁신 둘 다 중요하다. 자, 8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개인의 변화의 주체이고 출발점이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한다면 당신이 출발점이다. 당신이 바뀌면 전체가 바뀐다. 당신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옆사회가 바뀌고 교육청이 바뀌고 교육부가 바뀌길 바라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개인이 바뀌면 시스템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10가지도 우리가 그 풀란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새로운 가설들인데, 여기 한 가지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변할 것으로 기대하지 마라. 우리가 변화하면 교장 선생님은 좀 교사들이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거죠. 변화는 이에 동참하는 수를 늘려가는 일이다. 자, 그 다음에 교육부가 못한다고, 우리가 교육감이 못한다고 막 나무라지만 어떤 지식을 동원해도 변화를 위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그것이 최선인지 알 길은 없다. 행동을 위한 결정에는, 실천을 위한 결정에는 지식, 정치적 고려, 즉석적인 어떤 상황에 맞는 결정, 직관, 모든 게 동원된다. 증거만 가지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풀란의 얘기 중에 이 부분이 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배정하고 밑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개혁은 그런 것이 아니다. 개혁은 학교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즉, 학교 문화를 바꾸기 위한 개혁은 필요하지만 학교 문화를 바꾸지 못하는 어떤 개혁도 그것은 껍질 개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온타리오주가 교육을 바꿨는지 한 사례를 제가 소개드립니다. 먼저 비전 문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비전을 실행할 도구를 만듭니다. 자, 이게 리더십, 이런 그 이후의 노력들입니다. 일단 셜리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온타리오주가 어떻게 해서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지, 자, 이 부분을 보면, 자, 이렇게 각이진 계단이라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유선형으로 몇 건 해야죠. 자, 우리 교육과정은 바로 제가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계단이 견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반 이상 아이들은 결국 학포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걸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 학습 설계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모범적으로 한 곳이 온타리오주입니다. 자, 우리는 학습을 위한 평가, 그냥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로 하면 될 텐데, 또 학습을 위한 평가로 얘기하면 될 텐데, 이상한 이 과정 중심 평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형성 평가나 학습을 위한 평가가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되는가? 보시면 우리 학교에서는 찾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개별화지도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습니다. 층위별 접근 처음 들어봅니다. 이거 누가 해요? 어떻게 각 단원을 층위별로 만들어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하려면 아이들 잘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 잘 알려면 개인정보로 해서 정보도 굉장히 빈약하고, 그래서 아이들 잘 몰라요. 아이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정확한 개별화 지도, 층위별 접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는 층위별 3층위로 혹은 4층위도 좋습니다. 이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학습을 위한 평가나 평가는 핵심을 서구에서는 격차주의로 봅니다. 우린 교육부가 만든 과정중심 평가에 보면 끝말이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학생으로부터 피드백 받는 거는 빠져 있어요. 피드백은 효과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거라는 것은 아예 용어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문서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우리가 올바른 지식, 바른 접근을 하기 위해서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타리오주는 IEP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아까 3층위 중에 제일 위에 있는 3층위는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도 거기서 확인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는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을 만듭니다. 아이들 정보를 수집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한 다음에 다시 리뷰하고 개선합니다. 이런 사이클이 잘 돌아갑니다. 이제 플라넨 학교 교육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플란 책의 제목입니다. New Meaning of Educational Change. 자, 우리는 교육 변화라는 것이 의미가 뭐지?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플란은 자기 책에 의미를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라는 것을 우리가 성공시키려면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각 이해 당사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 의미를 공유하기 위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부는 뭘까요? 수능 체제와 고교 학점제 간의 충돌이 심해 딜레마에 빠질 것이고 정부의 교육 정책 운영에 신뢰를 상실한다. 이것이 저는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는 순간에 지금 만들어 놓은 수능하고 충돌이 일어나면서 왜 한 치 앞도 못 보고 왜 수능을 이렇게 먼저 바꿨느냐라는 지탄을 엄청 받게 될 겁니다. 학생 학부는 어떨까요? 고교 학점제 대입 시에 가장 유리한 과목 선택이 가능하겠네? 이 생각을 먼저 하지 않을까? 교사는 지금도 힘든데 저학력자, 미도달자, 로우 어치버들을 어떻게 졸업 자격을 다 갖추게 해줘? 그렇다고 얘를 낙오시킬 수는 없고 난리가 나겠죠. 이거 어떡하지? 교사들은 부담스럽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유급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은 잠 안 자고 열심히 하려고 하겠네? 이건 되게 좋은 점이네? 이게 이제 교사들에 다가는 의미일 수 있는 거죠. 대학은, 사교육은 씩 웃겠죠.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면 선수 과목 이수하면 그거에 대해서 학원 다닐 애들도 있을 거고 저학력자 학생들은 보정교육 받기 위해서 학원으로 오고 학교도 원할 것이다. 좋네. 먹고 살겠네.
뭐 이런 걸 의미가 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개혁 플랜을 짜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 이제 OECD가 2030 교육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는데 바로 이제 교육이 바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교육의 목표에 있어서는 저는 바로 이것이 의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학생의 능동적 학습자, 우리는 말로는 동의, 지식기능, 태도, 가치 많이 들어봤어. 역량, 총론에 들어갔어. 근데 잘 모르겠어. 평가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능력을 상상시킬 수 있는 건지. 근데 OECD가 다시 세계 이파리, 바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가치 창조, 혁신 능력, 높은 책임감, 갈등 간의 안전의 대처 능력, 이것이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회의 웰빙, 교사의 웰빙, 학생의 웰빙을 이루어야 된다. 이 웰빙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웰빙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최대의 교육 목표는 웰빙이 돼야 된다. 자, 이런 거죠. 근데 교육부는 이런 생각하고 있을까요? 교육감님들은 이런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이 8가지는 제 교재에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도록 하고 제 강의는 이걸로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